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친상을 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장례식장 빈소에 윤석열 전 총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과 최재형과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긴밀하게 연대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수산업자라고 부르지 말라. 수산업에서 발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짜 수산업자로 저희들도 부르고 있는데 그 가짜 수산업자에게 외제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용수 특검 결국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거 그냥 사표 쓰고 말 일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셧다운, 현실로 내일부터 3명 이상 못 모일 듯이라고 동아일보 기사 저희가 골라봤는데 조금 전에 뉴스 속보로 발표가 됐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국 시행하기로 했고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12일부터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부터는 2명씩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상의 저녁 이후에는 외출 금지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지침이 조금 전 발표가 된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 함께 하시죠.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했죠. 아버지가 소신껏 타라했다며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그 유언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대한민국을 밝혀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 정치 선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짠 소금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아버지는 밝게 비키는 빛 역할을 주문했고 아들은 소금 역할을 하겠다 밝혔으니 빛과 소금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의 충청 대망론을 의식했을까요? 여당의 순회 경선을 충남에서 대전에서 스타트키로 했습니다. 통상 호남 제주에서 시작하는데 이례적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중원은 민심 풍향계 충청은 나의 뿌리다. 윤석열 견제포석이다라는 분석 한국일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컷오프 직전에 마지막 토론도 있었는데 치열했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주요 장면 하이라이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정원이 국회에 정보위 업무 보고를 했는데 참 이런 정보 보고도 흥미롭네요. 북한에서 남쪽 언어 쓰면 혁명의 원수로 규정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그 사례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신문은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다가 적발되면 징역 2년이다. 북한이 뭐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이 직접 이 남쪽 문화에 대한 강한 단속을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연적으로 오빠라고 나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김정은의 이번 조치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전문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대표 변호사님,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정치부 선임기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범야권 간의 가장 큰 연대가 생기는 건 아니냐라는 다소 이른 관측이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냐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두 전직 기관장이 각각 야권의 대선 주자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둘이 만났다. 이거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심상치 않은 만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
어떤 분들이 왔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육성으로는 무엇을 걷더라.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 해서 왔고. 혹시 윤석열 총장님이랑은 방금 어떻게 좀 대화를 나누셨어요? 조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버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민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나누고, 정치 얘기는 오늘은 적절한 때가 아니잖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빈소, 부친 빈소 모습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방문을 했고, 가장 좀 돋보였던 게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윤석열 전 총장도 당연히 와야 할 자리다라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을 찾았습니다. 두 분이 만난 게 제 기억으로는 윤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분이 원래 알았던 사이였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만남인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할 때 그 질문이 있었죠.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 근데 사실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선배죠. 서울대 선배긴 하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예전에, 그러니까 본인이 총장이 되고 감사원장을 예방했을 때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대접받았던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정치,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도 사실상 이제 교류가 없었다가 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양쪽 다 이제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처음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언론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최재형 전 원장이 사퇴를 하고 9일 만이었죠. 9일 만에 이제 정치 선언을 했죠. 정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다음에 다시 하루 만에 이제 아버님이 별세를 하셔서 결국은 불가피하게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이제 빈소 정치를 통해서 정치 중앙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뿐이 아니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많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등등 많은 의원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빈소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만남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서 가는 길에 혹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배를 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저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뭐였는지 들어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육성이셨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히라는 아버님의 유언은 좀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저의 나갈 길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전 비대위의 전략가 출신 김병민 전 비대위원. 성경 말씀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아버지의 유언을 공개했는데 대한민국을 밝게 비춰라. 네. 대한민국을 밝혀라. 최 전 감사원장은 대한민국의 짠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하고 싶다. 네. 합치면 빛과 소금이에요. 네, 얼마 전에 그 소금 발언 한번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외압에 순치된 감사원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마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관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만남이었는데 네. 지금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두 정치 주자이기도 하고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다양한 주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이 만약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바깥에서 또 다른 영역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정치를 몸을 담지는 않았던 인사들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었던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대권 가도들이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변수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바라봤을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윤 전 총장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날 원자력 부분을 조금 더 서둘러서 메시지를 냈던 것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견제성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야권에 있는 많은 주자들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인지를 신속하게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 장례 절차가 마치는 대로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아마 윤석열 전 총장과 서로 좋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윤석열, 최재형 연대 설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뭐라고 밝혔는지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뭐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 해서 왔고요.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와 관계없이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자꾸 하시는 그 어르신이 우리 또 6.25 때 나라를 지킨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 자리를 왔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하고는 인사만 나눴고요. 뭐 거기 조문 오신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그냥 했습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좀 더 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는 너무 좀 많이 나간 추측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연대선은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일단은 빈소라는 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두 주자 간에 연대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대권의 길목에서 플러스되는 경쟁을 해야 될 사이잖아요. 어떻게 만나는지도 중요한데 일단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만남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자연스러운 만남일 수도 있고 또 최 전 감사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좀 서먹서먹한 만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서로 기본적으로 같은 법조인으로 과거에 똑같은 동병상련이 있었을 겁니다. 법사위에 나란히 앉아서 여당 의원들한테 공격을 당했던 어떤 그런 감정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조문 정치를 합니다만은 저 자리에는 사실은 상주는 굉장히 바쁩니다. 새로운 손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 처음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두 분 다 전직으로서 첫 만남으로 서로 예우를 갖추고 오히려 이 순간은 뭐 한편으로는 밥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차졌었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많은 분들과의 소통은 윤 전 총장이 하는 또 아마라도 김동연 전 부총리도 오셨다 그러고 뭐 여당은 윤호중 의원도 왔지만 대체로 보면 법조인 또는 야당 정치인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저 자리에 찾았습니다. 김동연 전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어떤 인연 있으셔서 오셨어요? 같이 국정을 오라면서 제가 늘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최 원장이셨습니다. 원장님 또 어른께서는 우리나라를 또 구한 또 국의 영웅 중에 한 분이시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조문하러 왔고요. 네, 두 분 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계시는데 혹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감이라든지 얘기하셨나요? 특별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계제는 안 했다 생각합니다. 빈소였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을 것이지만 이 만남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게 해석하는 보도도 많습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대선 여러 번 취재하셨잖아요. 혹시 윤 전 총장이 앞서서 이 원전 수사를 언급했던 부분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굉장히 지금 공감대 겹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이게
견제일 수도 있고 공감대일 수도 있다라는 아까 흥미로운 분석했잖아요.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장군 뭐 양쪽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함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권 교체를 위한 경쟁자이자 협력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는 거죠. 경쟁자가 먼저죠. 경쟁을 한 이후에 누군가가 이제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가 탄생하면 그 다음부터 협력자 될 수 있는 거지만 일단 당분간은 경쟁자인 거죠. 그런데 일단 윤석열 전 총장도 원전 수사를 본인이 정치를 하게 된 이유를 꼽았습니다. 원전 수사 과정에서 무수한 그 외압들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의적 통치를 계속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정치에 대한 본인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전문가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원전 감사를 통한 외압, 이 기능이 많았던 게 또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이죠. 어떻게 보면 최재형 전 원장 역시 탈원전 감사 과정 속에서 정치를 꿈꿨겠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양쪽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제 많은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을 어떤 대체제 관계다. 그러니까 보완제보다 대체제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당분간은 경쟁 구도 속에 있다는 걸 봐야겠죠.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만약에 지지율이 오른다면 그거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지지율이라는 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고 한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긴장관계, 경쟁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오늘의 뜨거운 뉴스들만 모아봤습니다. 돌직구쇼의 핫쌈 뉴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핫쌈 뉴스 뜨겁군요. 두 번째 핫쌈 소식도 뜨겁습니다. 저 사진에서 정경심 씨의 PC를 들고 있는 저분 자산관리인인데 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법원은 내렸을까요? 자, 요 판단에 따라서 시비가 엇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뜨겁군요. 두 번째 핫쌈. 세 번째 핫쌈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보좌진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의 후폭풍 발언이 거셉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뜨거운 핫쌈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사태와 관련돼서 박영수 특검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거 그냥 사표 내고 말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짜 수산업자와 얽힌 박영수 특검 사퇴로 끝날 일인가? 동아일보 사설의 문제 제기 한번 보시죠. 4년 7개월 동안 국가를 뒤흔든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 책임자였던 사람이 불미스러운 처신으로 퇴진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김 씨가 사기 행각의 특검팀을 활용한 사례는 없는지 지금 동아일보 사설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다시 읽을게요. 김 씨가 수산업자 가짜죠. 사기 행각의 특검팀을 활용한 사례는 없는지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향응이나 접대 등을 받은 것은 없는지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박특검의 사퇴로 이번 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가선 안 된다. 동아일보 사설에서 굉장히 좀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게 다냐? 라는 거겠죠. 자, 이 동아일보 사설의 문제 제기가 바로 첫 번째 핫쌈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동아일보에서는요, 이 가짜 수산업자가 어떻게 인맥을 낚시했는지, 소위 인맥 낚시의 수법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어떤 표현이 참 흥미로워요. 인맥 낚시다. 낚은 거죠? 사람을? 속인 거죠? 그 수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소위 낚였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도에 따르면 가짜 수산업자 김 씨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포항에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 중에 가짜 수산업자 김 씨가 골프채를 경품으로 내걸었다는 거예요. 술자리 게임에서 술 잘 마시는 참석자에게 한 명에게 1등에게 주겠다. 경품을 내밀었다. 김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동훈 전 위원이 술 내기에 이어서 골프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라는 게 동아일보 취재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인맥낚시 수법은 잠시 후에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인맥낚시 수법 첫 번째가 술자리에서 골프채 등을 이제 경품으로 내걸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누군가를 특정해서 금품을 준 것과 술자리에 경품을 내걸고 제일 잘 마시는 1등이 가져가셔라 라고 하는 게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이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수법을 보니까 그 가짜 수산업자 이름답게 하나하나 일일이 낚시한 게 아니고 그냥 아예 그물로 퍼올린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낚시 수법이 이 줄낚시가 아니라 이 그물낚시다. 네, 그물로 그냥 여러 명 한꺼번에 퍼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직자가 돈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대가성. 대가성. 대가성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뇌물죄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직무 관련성이거든요. 직무 연관성. 그러니까 김영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그 금지법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처벌받아요. 그거 위법한 행위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금액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듯이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그 공직자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으로. 그런데 지금 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구구하게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변명을 할까봐 부정청탁 금지법에 어떤 규정이 있느냐면은 명목을 불문하고 뭐라고 변명을 하든지 간에 돈 받으면 그게 정당한 그 노동과 노력의 대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적으로 이거는 명목에 불문하고 다 처벌받는다. 예.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전혀 그 설득력이 없고요. 아니, 예컨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차이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민 비대위원에게 수백만 원 골프채를 주고 싶어요. 근데 술자리 경품을 했는데 정혁진이 잘 먹는 거야. 그래서 김병민한테 주고 싶었는데 정혁진이 타갔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좋은 거죠. 그렇지. 아니, 그런 건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개 변호사인 거고. 그러니까 한 명에게 준 것과 술자리 경품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게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짜 수산업자가 이 작업을 잘못했다는 거고, 예. 어쨌든 김병민한테 뭐라도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저한테는 아무리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오히려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길래 저렇게 그 경품을 타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술값이 얼마지? 그럼 저건 또 누가 냈지? 그러면 저건 또 향응이네. 골프채가 요즘 비싼 거는 채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짜리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수백만 원 상당에다가 술값에다가 뭐뭐뭐 더하면 오히려 더 매를 버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술자리라는 얘기가 나오면 술값은 누가 냈고 얼마짜리 술을 마셨고 이런 것까지 오히려 더 딸려 나온다. 자, 두 번째 인맥 낚시 수법,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술자리 게임 경품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준비되면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고급 차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나왔네. 이제 나왔어. 자, 정관계 친분 미스테리, 인맥 낚시 수법. 두 번째, 고급 차는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특검 출신이자 현재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에게 대가 없이 포르쉐를 대여했다. 이모 변호사도 포르쉐 이모 변호사에게 줬다는 거군요. 특검 수사관 출신 인물이잖아요. 이모 변호사, 재판장 이동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이 가짜 수납자 김 씨가 차 한 대 타고 가시라 라고 포르쉐를 대여했다. 박영수 특검에게도 포르쉐를 대여했잖아요.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아우디 A4와 K7을 빌려줬다.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놓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고급차를 제공을 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런 경우도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야, 형이, 야, 너 급하니까 형이 타던 차인데 일단 이거 타고 가. 너 시간 없잖아, 빨리 타고 가. 천천히 돌려줘. 요 수법도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급하니까 뭐 그 정도는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차를 그냥 타고 가면 이게 절도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이걸 계속 쓸 생각을 하고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김영란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저런 거 받았을 때는 일단 받지 말아야 되고 예.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컨대 뭐 어떤 그 상하기 쉬운 그런 수산물 같은 것들은 받았는데 이거를 어디 돌려줄 방법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체 없이 예. 천천히가 아니고 지체 없이 뭐 석 달, 넉 달 뒤가 아니고 곧장 쓰자마자 그대로 돌려주라고 그 김영란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 아우디 A4나 K7 같은 차량도 네네. 지체 없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걸 왜 자꾸 갖다 씁니까? 차가 없습니까? 차 없으면 자기 돈으로 사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차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차입니다. A4도 그렇고 네. K7도 그렇고. 어쨌든 안 된다. 이런 거 처벌될 수 있다. 네네. 인맥 낚시 수법 세 번째 수법 함께 보시죠. 형 동생을 강조하면서 수산물 고가를 선물했다. 가짜 수산업체 B물산 운영 자산가로 속이고 각종 수산물을 선물해요. 김씨, 내가 운영하는 수산업체가 소유한 수십 척의 배 통해 잡은 거다. 형 동생 사이니까 드리는 거다. 라고 해놓고 또 직원시켜서 사진 찍어놨잖아요. 법주계, 상품이나 호의 등을 가장해 일단 걸어놓은 뒤 인연을 이어가는 전형적인 로비 수법이다. 이런 거예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 야, 형이 이번에 저 많이 잡았어, 형 배에서. 근데 뭐 조금 저 B품들이야. 근데 먹는데 아무 지장 없어. 그냥 먹어. 하고 준 것. 네. 저런 게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죠. 1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뇌물 사건 같은 거 쭉 해보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아니, 내가 잡았으니까 원가만 받을게 5만 원이야. 라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시중에서 저게 얼마짜리인가. 시중에서 저게 만약에 독도새우 지난번에 김영주 의원님이 되게 비싸고 또 먹어보니까 맛있다라고 말씀을 갖다가 하셨었는데 예. 독도새우가 뭐 백화점 같은 데에서 50만 원, 100만 원에 팔렸다. 그러니까 2번 받았다. 뭐 그 설날에도 받고 추석에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개 받았다. 그게 100만 원 넘어가고 300만 원 넘어가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형 동생 사이에 준 것도? 그러니까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은 어떤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언론인을 포함해서 공직자들은 저런 의심을 받고 저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정말로 저기 받지 말라. 저런 행동 하지 말라. 그런 취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거를 뻔히 잘 아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이 저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저게 개혁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박영수 특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의 말을 뇌물이라고 단죄했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정작 MR을, 고가의 MR을 선물 받은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영수 특검팀 삼성그룹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병주마 3마리 구입비 등을 모두 뇌물로 단죄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 30명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죠. 박영수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에마 빌려 탄 의혹을 인정했죠. 특검 사이 밝히며 도덕적 책임만 언급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법적으로는 난 문제없다라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참여연대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사를 피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남이 받은 말이 뇌물이면 나도 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박영수 특검의 이제 해명도 한번 얘기해드리면 뭐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빌렸고 그 빌린 대가를 차에 슈퍼카를 이제 빌려 쓰고 나서 충분히 이제 본인이 현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을 경찰의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뭐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척결 어떤 상징적 기구였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특검뿐이 아니라 뭐 특검을 파견됐던 검사, 파견됐던 수사관, 수사지원 단장 등이 무더기로 이번 가짜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일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지금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참담한 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국정농단 특검팀이 최순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했죠. 예. 그래서 한쪽이 얻은 이득이 다른 한쪽에게 그대로 이득이 됐다 이런 걸 했고 또 이제 하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오간
어떤 뭐 금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최순실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엮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재용 그런 부회장이 왜 그것을 최순실에게 제공했느냐 그러면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탁하지 않았지만 그냥 다 아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라는 건 사실 기존에 없던 개념입니다. 그만큼 부정부패에 대해서 엄단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특검팀이 선물을 받습니다. 거기엔 묵시적 청탁이 없었을까요? 거기는 어떤 본인의 기대와 그러니까 수산업자의 가짜 수산업자의 어떤 기대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특검팀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정권을 재단하고 나서 본인이 그런 데에서 굉장히 무담덤했다는 거, 무감각했다는 게 과연 용납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점에서 지금 뭐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가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김영주 의원님, 동아일보 사설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김 씨의 사기 행각 등에 특검팀의 인맥이 활용된 바는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같은 금품에 어쩌면 대가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사표 내고 그만이라고 할 게 아니다. 도덕적인 책임만 진다고 할 건 아니다. 라는 비판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고 본인은 도덕적 책임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한편으로 보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노출된 건데 어떤 가짜 수산업자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좀 아까 우리 정익진 변호사 얘기했지만 뭐 형님 제가 저 집에 뭐 우리 뭐 배에서 잡은 건데 뭐 하나 보내드릴게요. 집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흔하게 집 주소를 가르쳐 주고 그때부터 이 사안은 차단이 시작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관계들이 이제 청탁의 일반적인 어떤 인맥 낚시에 걸려드는 관계이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 특히 이제 특검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일시적인 공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공직자가 아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 특검법에 지난번에도 나왔습니다만 분명하게 공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가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자기가 갖고 있는 특검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국가적 사안이 됐고 국민 모두가 보는 중대한 사건을 공소를 유지하는 담당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면책을 유지해 가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이것이 차한대로 끝날 것인지 어떤 자리를 했는지라는 것까지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다음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병인 비대위원님, 앞서서 이재명 기자가 중요한 부분 또 하나 꺼내는 개념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했잖아요. 박영수 특검뿐만 아니라 이 박영수 특검이 특검팀의 수많은 인맥들을 이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김 씨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특검팀의 수사관은 지금 김 씨의 변호인이기도 했고 특검팀의 살림꾼, 사업단장도 이 가짜 수산업자의 선물 리스트에 올라 있고 누구누구도 또 이 가짜 수산업자와 연루돼 있고 그 매개체 역할을 혹시 박영수 특검이 했다면 일각에서는 그게 이 가짜 수산업자와 박영수 특검 간의 어떤 공동체가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 경제공동체는 일단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포르쉐를 어쨌거나 받아서 탔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가족 간의 경제공동체를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피해가기 어려운 일들일 거고요.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아까 이재명 기자가 얘기했던 묵시적 청탁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 수산업자, 흔히 말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기꾼이 누군가에게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건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사기꾼 입장에서는 유력한 언론인, 유력한 정치인, 또 유력한 법조인들과의 인맥을 형성할까?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딴 법조인도 아니고 특검인데. 그리고 여기 있는 정치인들의 면모를 보면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름 석자를 알 정도의 유력한 정치인. 특히 당 내에서는요. 그냥 초선 대선 국회의원 누구랑 잘 안다 정도로 어디 가서 명함 주고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거나 당의 대표를 지내거나 이 정도 되는 인물이랑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들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친해 라고 한마디 하게 되면 여의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부분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니 대한민국 국정원장인데요. 이건 정치인의 모습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저는 바로 박영수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박영수 특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의 상징처럼 돼 있고요. 박영수 특검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한껏 의심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죠. 제가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와서 박영수 특검이랑 같이 지내면서 박 특검이 소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박 특검이 보증했는데 어떻게 의심하냐?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이 쓰고 있는 이 논지의 핵심은 예. 지금 드러나 있는 수사 상황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는 보도하고 이 상황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박영수 특검에 그리고 박영수 특검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뭔가 모종의 문제를 행사한 적은 없는 것인가.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묵시적 청탁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사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병인 비대위원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특검을 특검하는 게 당연할 것이고요. 이 얘기가 제대로 국민 앞에 전달되지 않게 되는 순간 지금 교도소에 있는 최순실 씨가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상황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교도소에서 박영수 특검의 이러한 공소 유지로 인해서 박영수 특검의 뉴스를 면밀히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똑같은 잣대로 박영수 특검팀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박영수 특검은 포르쉐 차량과 관련해서 250만 원가량의 렌트비를 즉각적으로 반환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의 해명도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핫상 뜨겁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뉴스는 바로 정경심 씨의 PC를 들고 갔던 그 자산관리인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유죄. 혐의는 증거인멸. 자, 이렇게 되면 누구 딱 떠오르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저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 보존이다 라고 했던 말이 이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유시민은 궤변이 되는 거예요. 궤변.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지시로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PC를 숨겼다. 검찰은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면 뭐냐 라고 그를 기소했고 재판부예요. 그냥 재판부도 아니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김모 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사건 관련 주요 증거들이 발견됐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대법원은 대한민국 대법원은 김명수의 그 대법원은 증거인멸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법조인들은 김모 씨가 혼자 알아서 정 교수 PC 자료를 은닉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찰과 정 교수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명백한 증거인멸이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게 1심, 2심 다 거기에다가 이제 대법원에서 아예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권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도 저거 증거인멸 아니다 라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장해왔던 분들이 많아요. 네. 그야말로 궤변이었던 거죠. 저 증거인멸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보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궤변이었던 거고 그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니, 사람이 뭐 물건을 숨길 수도 있죠. 뭐 숨기는 게 그게 뭐 큰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숨겨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죄의 증거. 이 범죄의 증거를 숨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 숨겼다고 해도 그 범죄의 증거를 숨겼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범죄자. 그래서 형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인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증거인멸죄다. 그 말은 자기의 증거는 그 범죄 증거는 인멸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인지상정이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그걸 숨기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증거인멸죄는 그 스스로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범죄 행위. 그러면 그 범죄 행위가 결국 밝혀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컨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같은 것들이 본죄가 될 텐데 그 본죄를 처벌할 때 판사가 너는 증거까지도 인멸했으니까 조금 더 세게 형을 받아라 이렇게 양형에서 양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증거인멸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김모 씨가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혼자서 행동을 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예. 첫 번째로 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가 어디서 나온 거냐? 자택과 연구실이거든요. 예. 그럼 아무리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들어가면 그거 주거 침입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드디스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관련 증거들, 업무방해죄 등과 관련된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걸 숨겼겠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있어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자기 본인의 재판에 제가 봤을 때 1심에서 굉장히 큰 이러한 사실들이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제 항소심 진행되고 뭐 대법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예. 그때도 요번 판결이 큰 의미가 작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정영심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동해항대에서 정경심 PC를 들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준 거. 집에서 하드디스크 교체해 준 것도 이번에 증거인멸이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러면 중요한 질문 들어갑니다. 집에서 이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은 그 집에서 만났어요. 네.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다고 검찰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다라고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기소 유예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은 하는데, 그렇군요. 그 부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바로 이 장면을 증거 보존이다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정말 황당합니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내가 정경심 교수의 처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김영주 의원님, 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이 발언은 전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발언으로 대법원에 의해서 규명 난 셈이 됐는데, 네. 아니, 한나라의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증거를 지키고 싶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대학의 총무처 직원 혹은 경찰의 입회하에 들어갔을 겁니다. 낮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다툴 때도 어떤 모습으로 몇 시에 들어갔는가, 예. 마치 도둑질 하듯이 막 몰래 증거를 만약 보존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떳떳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떳떳하다면 저 연구실에 있는 PC가 내 개인기 아니라면 대학의 총무과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경찰 입회하에 이것을 특정한 근거에다가 예치한다. 예. 이게 증거 보존의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법정에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도둑질 하듯이 누가 보더라도 밤 야심한 시간에 몰래 뭐 저 사진도 보면 본인을 잘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의지가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그렇죠. 저 밤인지 뭐 예, 아침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말 보존할 뜻이 있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입회하에 학교 당국과 함께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 게 내가 보존하고 싶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죠. 학교 당국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조국 전 장관의 그 학식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거는 왜 위정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하게 합니까? 정말 네가 문제가 된다면 네가 직접 훔치지 다른 놈은 절대 끌어들이지 말라. 이게 법률적 조언이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죠, 사실. 왜 자산 관리는 거기까지 데리고 가냐? 네, 그거는 뭐 범죄 행위잖아요. 법적인 상식이다. 예.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면 가족 간에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면 절대 타인을 끌어들이지 말라. 증거인멸은 본인이 하라. 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바로 그 질문이 김병민 전 비대위원에게 제가 드릴 질문인데, 네. 정익진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소 여부와는 조금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조 전 장관은 법학대 교수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자택에서 자산관리인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동양대 부인의 PC를 자산관리인이
대신 증거 인멸해 주는 거를 만약에 조 전 장관이 알았다면 법대 교수이자 공직자로서 어떻게 저걸 묵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일각의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 가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저 젊은 청년, 자산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일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자산 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내용들을 저렇게 하도록 만든 정경심 교수는 참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를 지켜봤던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 자산관리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자택 그리고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와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자산관리인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지만을 바탕으로 할 일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워낙이나 기술이 좋아서 저 유시민 이사장 말대로 증거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외장하드 한 10만 원 주면 아주 넉넉한 외장하드 사거든요. 예. 한 2개 사서 꽂아갖고서는 전체 다 복사해 놓으면 아주 든든하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컴퓨터를 들고 나가고 결국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또 범법자가 나타나게 된 상황이고 아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판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인데 저도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그때 우리가 같이 뉴스 얘기하면서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이랑 만났다 그랬는데 그럼 조국 전 장관은 그때 무슨 역할을 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기소가 되거나 재판받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날 윤석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하던 수사팀들이 추미애 장관 취임하고 나서 줄줄이 와해, 자천되고 나서 제대로 공소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과 함께 추가적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어떻게 되고 혹여 검찰이 이 내용들을 동등하고 공정하게 똑바로 제대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들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친족이나 동거하는 가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부부지간이니까 그러니까 처벌받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걸 감안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한 자산관리인 김 씨만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아서 실형받았지 않았습니까? 집행유예가 나왔지 집행유예로 구속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전 장관이 굉장히 SNS를 활발하게 하잖아요. 본인과 관련된 이 뉴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지 제가 두 번 말씀하시는 동안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들어가 봤는데 3분 전에 조 전 장관이 글을 하나 게시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오세훈 방역시험대 11시간 전에는 윤석열 후쿠시마 발언 과거의 문제 안 삼아 본인의 관련된 판단에 대해서 지금 아무 메시지 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혹시 한동훈 검사장이 이와 관련돼서 뭐 입장 냈습니까? 이지명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을 냈죠. 어제 입장문을 내서 유시민 이제 이사장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저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근데 그렇게 황당한 선동을 해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라는 이제 입장문을 냈죠. 결국은 참 그때의 말들이 얼마나 궤변이었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맞다면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증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아주 모범을 보인 거죠. 모든 범죄자들이 이제 당연히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서 다 증거를 다 없애는 것을 증거 보존이라고 항변하겠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있던 대검 반부패부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서 지금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확증 편향에 빠져서 상대를 악마화했다 이렇게 이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법치를 유린하는 발언입니까? 그런 만큼 본인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성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증거인멸 유죄 판단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핫쌈입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파격 아닌 코미디다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는데 지난달에 이철희 수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들은 뭐냐 도대체.
보좌진 협회를 일컫는 말이겠죠. 니들은 시험으로 뽑았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좌관은 그냥 의원이 마음에 들면 쓰는 것이다. 이철희 수석은 보좌관 출신이죠. 그렇죠.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에서는 의원 마음에 들면 보좌관 하는 시대는 이 수석이 보좌관 하던 수십 년 전 이야기다. 지금은 인턴부터 시작해 눈물 젖은 빵 먹으며 커가는 시대다. 더불어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장도, 그러니까 여야 보좌진이 모두 비판했네요. 여당 보좌진 협의회 의장. 마치 국회 모든 보좌진이 아무나 하는 낙하산 집단인 듯 포도된 것 같아 유감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철희 정무수석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좌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급수도 높고 대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보좌진은 몇 개월 만에도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뜻에 따라서 사실은 그만두게 할 수는 있어. 언제 자기가 그만둘지도 모르고 또 혹은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은 과거처럼 그냥 뭐 비서관 해, 몇 급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 자리 한 자리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인턴부터 자기 나름대로 계력을 쌓아서 9급부터 4급까지 가는 길 여러 가지가 상당히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철희 수석이 얘기한 것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뽑든 뭐 픽업을 하는 거 아니냐. 국회의원이 뽑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일종의 특혜이면 특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좌관 협의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지만 보좌관 협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좌관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냥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어서 그냥 마치 그냥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뽑히는 자리인 것처럼 호도하게 된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핫싸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윤석열 리스크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간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고 윤석열 전 총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양자 대결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다소 의외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4개사가 공동 의뢰해서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양자 대결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 43%, 윤석열 전 총장 33%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을 앞섰습니다. 10%포인트가량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기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주자가 바뀌었을 때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양자 대결이 36대 36으로 동일한 것으로 4개사 여론조사 기관의 공동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낙연은 36대 36이고요. 이재명 대 윤석열은 43대 33으로 이 지사가 10%포인트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검증은 당연하다라는 응답이 62%였고 의혹제기다, 흠집내기라는 23%에 불과했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네. 윤석열 캠프 입장에선 이거 비상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급격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에서 맹공을 받았는데도 왜냐하면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1위 후보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죠. 그렇군요.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컷오프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한 2주 정도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하지만 한 9명에서 8명 되는 한 명이 이제 단일화를 했으니까 8명 후보들이 나와서 하는 모든 메시지는 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기본소득, 이재명 후보님 바지 뭐 이런 논란들을 계속하니까 결국 이재명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도들이 만들어지면서 나름대로의 컨벤션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도 굉장히 흥미롭고 놀랍네요. 사실 4.7 보궐선거 참패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정치적으로 이제 끝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있게 되는 경선 과정들을 거치면서 반 이재명 연대의 핵심이 어디로 모이느냐
결국은 2위를 달리고 있었던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힘이 좀 모이게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동등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마 이 내용이 민주당에 있는 경선 구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참여를 선언했는데 아직 정당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밖에서 혼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더 국민들 마음에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행보에서는 그럴 만한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에게 10%포인트 차로 뒤지는 것도 뼈아프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거고, 그렇다면 최근에 제기됐었던 소위 윤석열 리스크들이 이 같은 지지율 발목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 가운데 범 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가 통째로 베낀 겁니다. 박사 논문 쓰고 학위받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 스스로 말을 했는데 이 정도로 거칠고 조악한 논문을 쓰느라고, 게다가 베끼기까지 한 논문을 쓰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없었는지, 그렇게 바빴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했던 만큼 그렇게 철저한 조사를 윤 총장 스스로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같은 의혹에 대해서 맹폭을 했습니다. 민주당, 중학생이 봐도 하자 있는 논문이다. 지도교수도 못 봤다는 건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 당연히 검증돼야 한다. 김용민 의원, 이런 의혹에도 출마 강행, 가족들 수사 막는 방패막이다. 라고 부인의 논문 논란에 대해서 비판들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부인의 논문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 들어보시죠.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논문 의혹이 뭐고 지금 윤 전 총장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권에서 이제 특히나 김의겸 의원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삼고 있는 논문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2개 있고요. 2008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3개의 논문이 있는데 저희가 어제 봤던 그러니까 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영문을 봤더니 회원 유지가 뭐 멤버 유지 이렇게 영어로 돼 있다. 그냥 뭐 멤버 메인테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라는 그냥 한글을 그냥 영어로 옮긴 그렇게 돼 있다라는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 자체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논문 논문 작성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뭐 백기 같은 게 있었는지 표절이 있었는지 이런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박사학위 논문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뭐 개발 연구 이런 논문인데, 여기 또 의혹은 뭐냐면 이미 비슷한 콘텐츠 개발이 2004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논문 이전에 이미 있었던 내용이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김의겸 의원 얘기하는 것은 논문 표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이 3개의 논문이 한 10에서 40% 정도 표절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뭐 딱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논문 표절 프로그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내가 나와야 보통 이제 학술지에서 게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제 표절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논문들, 특히나 박사학위 논문 등이 이제 김건희 씨가 나중에 강단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겸임 교수 등을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박사학위 논문이 중요하게 활용됐다면 그것이 하나의 자격 조건이 됐다면 사실 이거는 약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딸 아들이 가짜 스펙을 가지고 대학과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박사학위 논문이 김건희 씨도 대학 강단에 쓰는데 어떤 이용이 됐다 그러면 업무 방해가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국민대의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조금 전에는 그냥 어쨌든 그 연구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아내의 의혹 등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아내는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쩌니 저쩌니 하는 얘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에서 유죄 판결 난 것들이 많다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고, 앞서 들었던 인터뷰에서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김병인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연구 윤리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학교에서의 판단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봤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 윤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권주자로서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윤 전 총장이 결혼을 50살이 넘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논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다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전혀 다른 남남으로 살았던 기간의 일들인데요.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중요한 검증들과 별개로 결혼 이전에 있었던 부인의 학교 논문 얘기들까지 이런 방식으로 검증했던 적들은 없었는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공평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멤버 유지 등에 관한 얘기들 때문에 이게 약간 희화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박사, 석사 등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속에서의 논문을 쓰게 된 보통 초록이라고 이 요약본들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에 대해서 영어의 번역을 돌리게 되는데, 이 번역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전체 논문이 엉망진창이었던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좀 별개의 내용들을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내용들을 다 엮어서 이것을 마치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논문이랑 이 동등한 비교 선상에 올려놓게 되는 건 본질과는 좀 많이 어긋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문제 삼으면서 두 사람 간의 논쟁도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원전 방류 있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때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작년에 그 국정감사 때나 정부 기관들의 검토 결과가 별다른 문제 없다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입장이 또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상대국에다가 강력한 이런 촉구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투명한 검증을 좀 촉구해야 된다. 자, 사실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이재명 지사는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구구 세력의 주장 논리와 다르지 않다라며 일본 구구 세력이다, 비슷하다라고 공세를 가한 겁니다. 그러자 지난해 국감에서 외교부 장관이 일본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안이라고 과거에 왜 문제 삼지 않았었냐라고 오히려 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거다라고 반박했고,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는 경선에서 집중 난타당하니 상황을 모면하려 윤 총장의 친일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지사와 같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 마피아다 윤호중, 가히 아베와 스가의 풍모다 강병원 최고, 사고가 자주 반복되는 건 뭐가 안 좋다는 거다 윤건영 의원 등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처음부터 원전 반대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보면 이제 정책 행보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과 연동해서 말하자면 원전을 무조건 옹호하다 보니까 저런 발언까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고 하는 빌미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차라리 거기에 그런 얘기도 듣지만, 원전을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책 계기가 후쿠시마 그 원전 사태에 비롯돼서 바로 대선 때 그런 연결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맥락과 왔다 있거든요. 국가 에너지 정책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문 정부가 너무 그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들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제 윤 총장도 조금 그런 의미에서 국가 에너지 대계 차원에서 그야말로 탄소 배출권의 문제라든지 또 석탄과 같은 연료 화력 발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좀 더 열어놓고 얘기하는 자리로 모였다면 이런
말하자면 프레임의 가치는 어떤 공격을 받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조인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 굉장히 민감해 하시니까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윤 전 총장 이 발언을 이 지사가 문제 삼은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윤 전 총장 사실 과거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라고 밝혔는데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 그거 별 문제 아니다 라고 답한 거다. 저거 극우 논리다 라고 비판한 거고 윤 전 총장 측은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요 과거에는 문제 삼지 않더니 왜 이제 와서 따지느냐 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거다 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익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쪽이라고 보십니까? 저기서 중요한 게 주어인데 주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예컨대 내가 보기에 큰 문제 아니다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의 비판이 맞는데 윤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그거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요. 지금 저장 용량이 거의 다 찼어요. 차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내후년 2023년에 방류하는 걸로 결정을 갖다 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서 그냥 방류할 수는 없으니까 바닷물을 섞어가지고 해수를 섞어가지고 국제 IAEA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방류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여권의 대선 후보 토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컷오프 국면에 들어갑니다. 후보들의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이 좀 정치하게 변하는 과정, 그러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하는 게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억울하다.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법사위원장 중심의 특위로 운영한 것은 당연한 되지도 않았고요. 지위도 안 홍대의 정신은 청렴, 희생,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1점 주전에서 재산의 꼴찌입니다.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다 모른다는 당신동가주주의죠. 일곱진의 후보님께서 조금 꼰대 노래를 들으셔서 추미애 후보님께서 그중 그래도 신세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네. 한신대 김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 지사를 향해서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건 이 지사가 오락가락 말을 바꾼다. 그리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지사가 정말 오락가락 말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이 지사 말대로 저들이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까? 기본소득 주로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시그너처 정책 공약으로 이제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런 공격들이 계속 되니까 그 기본소득의 액수도 좀 낮추고 또 제1 공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발 빼는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이재명을 견제하는 그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하게 이것을 비판하면서 이제 그 토론을 한 것인데요. 이제 당연하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뭐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를 볼 때 이제 따라가는 이제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이제 반 이재명 지대에서 뭔가 내가 1등을 해야 거기서 독보적인 1위를 해야 나중에 결선에 가서도 뭔가 이재명 대 뭐 이낙연, 이재명 대 추미애, 뭐 이재명 대 정세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제 견제하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추미애 이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좀 더 공격을 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섰었던 이미지를 굉장히 지금 앞세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조국 전 장관과 좀 애매하지만 선을 긋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강하게 함으로써 뭔가 좀 더 각을 세우고 이재명 뒤에는 내가 선두로 쓰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친문의 표를 이낙연 후보에게 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전략이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사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바지라도 한 번 더 벗을까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사실 이 바지 이야기만 사실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당연하죠. 나머지 이야기들은 잘 기억에 안 남고 사실 이제 그 여배우가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뭐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내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품격이 낮은 주제를 얼마나 품격 있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매우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선 반응 같은 것, 남을 공격하거나 이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방어만 잘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큼은 굉장히 날선 대응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평소에 좀 거친 성격 같은 것들이 이제 드러난 셈인데요. 뭐 이번은 어떻게 잘 넘어간다 할지라도 앞으로 경선 남은 과정과 또 대선에 혹시 나가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올 텐데 그때도 만약에 이렇게 날석의 반응을 한다면 과연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 바지 사건이 약간의 예방주사 같다.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텐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마 이제 캠프 쪽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지 벗겠다 이런 말 또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김 교수님 의견이고 당내에서 박영진 후보는 본선에서도 그렇게 하면 폭망각이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가 결국 사과했다죠? 들어보시죠. 제가 혹시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또 답답해서.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제일 민망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거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최문순 지사가 사과를 했는데 이 지사가 다시는 안 하실 거죠라고 한 번 더 물어보네요, 보니까. 오늘 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반격도 재밌죠. 예. 설마 저한테 또 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묻게 되겠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김수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 자체가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김부선 씨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신체 감정을 또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된 과정 속에서 이 사안이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질문이 또 갈 겁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란을 어떤 사실관계의 논란을 본인이 태도 논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바지 발언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이제 리더십 문제로 또 불거졌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뭐 추미애 후보, 그다음 최문수 후보의 질문에 이제 두 차례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대응할지에서 본인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간 얘기한 것처럼 품격이 되게 낮은 주제를 품격 있게 대응하는 것 굉장히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것을 좀 더 진중하게 계속 대응하지 않고는 글쎄요 이게 경선뿐이 아니라 본선에서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많이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사가 32.4, 이낙연 전 총리가 많이 올랐어요. 19.4%, 20%에 육박한 수치가 나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비슷비슷하고. 자, 김용주 의원님. 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높은데 여전히 이낙연 전 총리의 두드러진 약진. 자, 이거 어떻게 원인 분석하십니까?
이번 경선 과정에서 가장 안정되게 재기를 말하자면 하게 된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다 보고요. 예. 국민 면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접 평가의 순위도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세균 후보와의 관계가 확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심지어는 아까도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 윤석열 전 총장과의 비슷한 지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하는 거야 이제 컷오프를 위한 것이지만 본선에 있어서 저것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를 35% 선의 박스권에 묶어두고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는 계기. 한 번도 결선 투표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론조사가 없어지고 선거인단 경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정세균 좀 큰 말하자면 빅 텐트를 칠 수 있는 후보한테 굉장히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이 이 지사의 지지율을 30%대 박스권에만 묶어놓을 수 있으면 결선을 갈 수 있게 되고 결선 가면 얘기는 달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낙연 전 총리의 전략일 수도 있다. 전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답변 발언의 내용이나 또 릴리즈한 이재명 지사가 아침 7시 반에 자기 유포하고 뭐 여러 가지 새로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낙연 지사 나름대로도 또 자기 경선 발표로 굉장히 잘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게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전히 윤석열, 이재명 이 두 후보에 대한 각 당 지지자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여럿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과 이렇게 박빙이 됐냐 하면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좀 힘을 뺀 거 아닌가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이낙연이 잘했다는 측면, 경선의 컨벤션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의 대변인 컨벤션보다 훨씬 적었어요. 시청률이나 그런 걸 비교해보면. 네. 이제 그런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각 후보, 각 지지자들 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지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내주셨고, 이낙연 전 총리가 딱 지금 그 분석 상황에 맞게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동시에 때렸습니다. 네. 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동시에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바지 내린다는 발언, 또 약장수, 좀 거칠비어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민망한 발언이었고요. 우리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구속돼 있는데요. 그리고 부인도 지금 수사받고 본인도 이렇게 고발당해 있지요. 아마 그런 상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수도권 3명 이상 못 모인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조금 전 정부가 새로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2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명만 저녁에는 모일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상의 외출 금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월요일부터 당장 시행되는 건데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저녁 6시 이후로 2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요. 2명 이상은 이제 못 만납니다. 사적인 모임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퇴근하시면 바로 그냥 집으로 가셔야 되고 어떤 회식이나 모임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시 이후에 이제 그 영업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제 4단계가 되면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빨리 4단계로 높여서 지금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사를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델타 변이가 지금 검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델타 변이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그 감염률이 높아서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뭐 2,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 월말에 2,000명까지도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도 갈 수도 있다는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어서 지금 뭐 국민들 또 정부에서도 각별히 지금 주의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1,316명이면 어제 최다 기록을 다시 경신한 셈이잖아요. 김 교수님, 예전에 1,000명이 넘었을 때는 국민들이 마스크 쓰는 것이 좀 어색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안 쓰다 보니까 확진 양상이 큰 것도 있었는데 요즘 대한민국 국민처럼 마스크를 잘 쓰는 어떤 나라의 국민들도 없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유행이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 그 델타 변이의 어떤 그 양상이 정확하게 지금 뭐 파악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감염률이 워낙 높고 마스크를 굉장히 강도 높은 마스크를 써야만 뭐 감염이 안 되고 약한 걸 썼을 때 뭐 덴탈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쉽게 감염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역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더 이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줄이고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또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스크를 조금 해이하게 쓰는 부분도 있었고 또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 금방 괜찮아지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해이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백신이 좀 더 빨리 네.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폭증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이제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단히 염려되는 상황이고 빨리 백신을 더 빨리 수급해서 사람들이 맞게끔 해야 이런 상황들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가장 걱정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의 걱정도 들어보시죠. 이제 연간 되니까 맞춰서 사람을 다 뽑아놨는데 또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참 암담했죠. 나오지 말라고는 못하고 지금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조명을 하면 그거에 또 반 이상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준비 다 하고 있는데 부풀어 있는 마음이 완전히 이건 뒤바뀐 거예요. 울분으로 바뀐 거죠 그냥.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 잘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